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길쭉하고 동글동글한 애호박, 살짝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국에도 넣고 볶음으로도 또 나물로도 먹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면 섭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채소인 애호박이죠. 애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명절에 부쳐 먹는 애호박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애호박,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고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는 채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호박의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C와 A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애호박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겠죠. 또한 애호박에 함유된 수분량이 높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기 쉬운 중년 이후에는 수분 보충이 아주 중요한데 애호박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애호박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 피부 생각하시면 애호박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애호박은 100g당 약 14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아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식사를 자주 하거나 간식을 찾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애호박 드시는 걸로 그 습관을 대체하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애호박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체중 관리가 걱정이셨던 중년과 노년층에게 애호박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애호박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애호박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혹시 혈당 부하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혈당 부하는 탄수화물의 일부분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낮은 혈당 부하를 가진 식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호박이 혈당 부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게 되며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애호박은 또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일으켜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채소인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애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애호박이 노화를 방지한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애호박은 노화 방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애호박에는 몰리브덴이라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몰리브덴은 인체에서 항산화 작용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애호박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이 프리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막아주는데, 애호박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 피부나 조직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신체의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해서 노화를 방지해 보세요. 애호박의 효능 5번째는 해독작용입니다. 애호박이 해독작용까지 한다니 모르셨을 분들 많을 텐데요. 왜 애호박이 해독에 좋은 채소인지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체내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된 칼륨과 식이섬유는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여 부종을 줄이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죠. 위에서 얘기해드렸던 애호박에 들어있는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호박 종류인 단호박, 늙은 호박, 애호박 중에서 애호박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죽은 세포를 배출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성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애호박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간 기능을 돕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가 쉬운데, 애호박을 섭취함으로써 해독작용을 촉진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몸속에 해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꼭 애호박 챙겨 드셔야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애호박을 드실 때는 빠른 시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애호박은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이 배가 되고 효능의 궁합이 더욱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애호박과 영양 성분의 궁합이 좋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돼지고기입니다. 애호박과 돼지고기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애호박은 돼지고기의 기름진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애호박을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애호박의 수분이 잘 어우러져서 맛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지는데요.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 C와 A는 돼지고기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애호박의 비타민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두 가지는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조리 또한 볶음이나 찌개에 함께 넣고 요리하면 영양도 챙기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한상의 짝꿍 그 두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참치입니다. 애호박과 참치는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인데요.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서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호박은 참치의 고소한 맛과 잘 어울리며 함께 요리했을 때 상큼하고 담백한 맛이 나죠. 참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애호박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서로 보완적인 효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참치의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조리할 때는 애호박과 참치에 좋아하는 양념을 넣어주고 볶아주어 애호박 참치볶음을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요. 밥에 넣어 덮밥처럼 먹으면 쉽고 빠르게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애호박과 천생연분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애호박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호박과 두부의 궁합도 매우 좋은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애호박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애호박의 칼륨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더욱 소화가 잘 되며 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만점이고 건강을 챙기기에도 좋은 조합이니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은 건강에 매우 좋은 채소라는 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애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운 애호박, 찐 애호박, 국, 찌개 등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누가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또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알고 드셔야 하는 거고요. 애호박 섭취 시에 주의할 점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 섭취 시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유발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인데요. 애호박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애호박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장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애호박은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애호박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섭취하면 좋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애호박 드실 때 주의하실 것 두 번째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혹시 식자재 마트에서 주키니 호박이라고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마트에 애호박을 사러 갔다가 주키니 호박이라는 게 있길래 새로 개발한 품종인가 궁금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애호박을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면 주키니라는 애호박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색깔이 조금 짙은 서양 애호박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그냥 모양새만 다른 게 아니라 식감, 영양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애호박은 보통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고 길이가 주키니에 비해서 약간 짧고 굵은 편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죠. 이 애호박은 맛이 주키니 호박에 비해서 부드럽고 달콤하며 속이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데요. 특히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부드럽게 잘 익혀지고 국물 요리나 찌개 등에 자주 활용이 되죠. 반면에 주키니는 주로 유럽이나 북미에서 자주 재배가 되는데요. 주키니는 주로 밝은 녹색이나 황녹색을 띠며 길이가 길고 비교적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며 표면은 약간 거칠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일부는 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애호박과 주키니 호박 둘 다 있을 때 어느 걸 고르면 좋은지 궁금하실까요? 주키니와 애호박은 둘 다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주키니는 애호박에 비해 칼로리가 더 낮고 비타민C와 비타민 K의 함량이 더 높은데요. 애호박은 비타민 A와 엽산의 함량이 주키니보다 높아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영양소에 따라서 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그 둘의 식감 또한 다른데요. 주키니는 애호박보다 약간 더 아삭하고 물기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키니는 그릴에 구워서 먹거나 샐러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애호박보다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볶음 요리에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맛은 애호박보다는 조금 덜 달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고요. 이제 둘의 차이점 확실하게 아시겠죠?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씨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이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말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뿐만 아니라 이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정도,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로 발생되게 되는데,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거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죠.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피부미에게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또 두통을 진정시켜주는 데도 효과가 좋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상추 안에 락투신 성분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또한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루테인은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도 예방해서 요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발생되죠.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멜라토닌이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가 있죠.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추잎이 바스락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주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이 락토카리움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 상추 하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향추가 있는데, 일반 상추에 비해서 락토카리움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도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이 염증뿐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또 염증도 제거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대요.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대요.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죠.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복통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죠. 쌈장은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되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약 2310mg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먹으라는데, 쌈장 한 수저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약 45%나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혈관에 많으면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쌈을 싸 드실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리니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증상이 심해지면 당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의 격리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에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위 속에 들어가면 위 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스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스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